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걸 맞히는 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기가 준비가 되면 사는 게 어쨌든 간에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개월 지난 3월 이후에 8차례 연속, 저 8차례 연속이나 올렸나요? 와, 이걸 버텨내는 것도 대단한 건데. 지금 4.5%가 되는데, 지난달에 그걸, 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성명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경기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것. 그러니까 그동안 8차례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올 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더 올렸다가는 이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번에 금리 동결로 인해서 주택 시장의 조정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전문사인 센츄리 21 같은 경우에도요. 주택구의 희망자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봄이 되고 있고 그동안 1년 가까이 참았어요. 그죠?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어쨌든 유입 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있는 매물도 좀 적은 편이고 새로 그 공급도 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금리까지 동결되니까 이제 정말 살 때가 됐나 보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전보다 또 부동산 전문회사 로열 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거래 건수가 증가를 했죠. 상승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상승이 막 크지 않을 거고 사실상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2월 이후에 회복 조짐이 나타내고 있고 자, 금리 동결로 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네, 이거 부동산 전문 회사들의 어떤 개인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좀 애매하긴 애매한 게 어째 금리는 당분간 확실히 이제 동결이 될 것 같은 게 자, 오늘 발표된 캐나다 인력 시장은 노동 시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또 될까 그랬는데 미국에서 뭐 다행인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충격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찍는 날 바로 파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오후에 파산한 건지 그래서 이게 크게 뭐 문제 없을 거야 막 얘기도 나왔었는데 세상에 고객들이 이틀 만에 56조 원을 인출을 했고 파산을 했고 줄도산이 우려가 돼서 지금 사실상 다른 지방은행까지도 지금 막 60% 폭락, 40% 폭락, 50% 폭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를 사실은 뱅크런이 막 발생하냐 마냐 하는데 실제로 발생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금요일날 은행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안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어나서 금요일날 바로 망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수혈해서 모든 사람의 돈을 보존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지금 60% 이상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행뿐만 아니고요. 본에 뭐 팩 웨스트 은행,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 자이언 뱅코퍼레이션 뭐 이런 여러 은행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사실상 이제 연쇄 부도가 날까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른 기사들 보니까 이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공포 심리인 거죠. 공포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정말 블랙 먼데이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참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보면 블랙 먼데이 올 거야 막 기사 났는데 오히려 시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금리 인상 미국도 끝났어. 야 이제는 금리 끝났으니까 이제 좀 자산 시장이 다시 올라가 보자. 그래서 자산 시장은 초반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세로 고침 눌러볼까요? 네, 다우가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뭐 2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뭐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는 0.08포인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확실한 반등도 못 하고 있는데 뭐 예상보다는 블랙먼데이 온다 그랬는데 그 정도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펄스 리퍼블릭은 전혀 반등 없이 지금 여전히 63.55%가 하락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며칠 전에 벌써 막 30% 하락했고 어제 보니까 어제도 거의 50%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회복을 했어. 세상에. 그래서 올라가다가 아마 요 사람들이 아마 회복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 6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이때 또 정말 공매도, 외국에서는 사실 개인들로 공매도 걸 수 있는데 공매도 건 사람들은 대단했겠다. 근데 이거 뭐 알고 걸 수 있는 사람보다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주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식 계좌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나중에 한번 더 찍어서 보도록 하고요. 캐나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6개월 연속 상승세, 민간 일자리 강세. 근데 일자리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유지가, 금리 이제 인상을 안 하고 금리가 계속 동결될 거라는 것에 힘을 실린다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 실리콘뱅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 한국도 지금 이 영향이 올까? 물론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람은 심리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금리가 이제 인상은 안 된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과 의료사업, 복지업은 강세가 눈에 띄지만 환대업이 아마 이게 hospitality 섹터는 아마 호텔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글자리 수가 변하지 않으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많이 여행을 다니는데 아직 그쪽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내수가 이제 막 받쳐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 쓸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여행 가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은 지금 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놀러 가자 얘기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놀러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집사람도 갑자기 일을 시작해서 다행히 일을 시작해서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정말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서 놀러 갈 수는 없다. 당일치라도 이거 찍은 다음에 당일치 어디든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나에게 나왔는데요. 캐나다가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여성들은 2007년 역대급 59.2%인데 그보다 낮아지긴 했대요. 근데 여성의 평균 시급은 30.67달러로 남성의 35.63달러보다 시급과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시급 차이를 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은 여성이랑 남성이랑 똑같이 받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간호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 여자들 돈 많이 잘 받던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여자들이라고 덜 받나? 뭐 그런 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있을까? 캐나다의 코로나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위기는 없고요. 입원율도 안정세, 사망률도 안정세. 제가 논의서를 근무하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 코로나에 걸려서 얼마 전에 사실 아웃브레이크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아주 근거리에서 이제 케어를 하게 됐고 유닛은 완전 폐쇄가 됐었고 전체 빌딩이 다 폐쇄가 돼가지고 한동안 난리를 쳤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증상이 너무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감기 수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약 먹고 좀 안정 취하고 그러다 보니 며칠 지나니까 그냥 끝나서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거의 10일 가까이 이제 뭐 아웃브레이크가 지속이 되긴 했었는데 어제 큰 위기 없이 지나는 거 봤을 때 이제 코로나는 정말 감기 수준은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코로나 외에 딴 걸로 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가뜩이나 비싼 기름값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국제유가 이런 게 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주정부에서 탄소세를 4월 1일부터 15일 뒤네요. 4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리터당 14센트. 그러니까 오늘 방금 아침에 보니까 1.8달러였는데 그죠? 그러면 10센트 되면 거의 이제 2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탄소세를 또 걷는지 BC 정부 자연을 사랑하는 BC 정부 지금 이렇게 힘들 때는 좀 나중에 걸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런 휘발유 값도 오르고 있죠. 재산세도 올랐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추후 무공해 자동차, 전기차를 주는 차량 구매하는 사람 리베이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가 좀 덜 든다고 하니 일단 사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사는 건데 우리 세금을 걷어서 부자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전기차를 사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또 대략 둘러본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한 시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매물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BC주 부동산협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Showing signs of recovery heading to spring. 자,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봄으로 가는 길에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46.5%, 거래량은 일단 46.5% 여전히 지금 반토막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BC 전체 평균은 14.7%. 물론 이건 이제 밴쿠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 미만, 뭐 7%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칠레역 같은 경우 뭐 30% 떨어진 지역도 있고, 이걸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BC주 전체 평균은 14.7%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꼭 올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우징 마켓은 well below normal, 그러니까 여전히 평균보다는 지금 낮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먼스 투 먼스로 보면 1월 달과 비교해 보면 이게 하우스 세일은 지금 6%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지금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뉴 리스팅은 10% 정도 지금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뉴 리스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생각보다. 액티브 리스팅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작년에 비해서는 14.7%가 떨어져 있는데 1월 달에 비해서는 지금 8%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이게 어제 나온 리포트니까 지금 이제 2월 달까지 평균을 다 정리를 해 보니까 1월 달에 비해서는 2월 달은 8%가 올라가서 8.5%네요. 정확하게는 8.5%가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새로운 리스팅,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뭐 작년에 비해 여전히 줄었지만 거래량도 1월 달에 비해서는 올라갔고 하우스 세일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지금 8.5%가 올라간 상태여서, 그리고 지금 또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살짝 금융위기 오냐 마냐 막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최소한 한 번 베이비 스텝 한 번에 그냥 동교를 간다든지, 이미 캐나다는 이미 동교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미국보다 캐나다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BOC 같은 경우는 이미 동교를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중에는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어갈 타이밍인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렌털다스에서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먼스 투 먼스는 이제 원베드 투베드 비교해 보면 3.3%가 떨어졌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15.3%가 여전히 엄청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투베드 같은 경우에는 22.5%,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등이 여전히 밴쿠버입니다. 네, 2등 토론토 지역은 원베드룸이 먼스 투 먼스 비교했을 때 1.8% 여전히 상승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20.5%, 네, 원베드는 엄청 상승했네요. 투베드 같은 경우도 19.4%.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은 토론토가 작년에 비해서는 렌트비가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나비 같은 경우에는 먼스 투 먼스는 5.0%. 그러니까 밴쿠버 지역이 먼스 투 먼스로 비교하면은 렌트비가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15.6%. 그리고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버나비는 30%나 상승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어쨌든 여전히 뭐 1, 2, 3등 변함없이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 먼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또 우리 또 밴쿠버 지역에는 랭리랑 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랭리는 원베드룸 먼스 투 먼트는 1.7%.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25.3%. 랭리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뉴타운이 형성되다 보니까 좋은 아마 원베드룸이 많이 지금 렌트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 자, 서리 같은 경우는 원베드룸은 작년에 비해서는 12.0%. 그리고 투베드룸은 무려 20%나 상승했었네요. 뭐 서리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랭리랑 서리에는 지금 거의 근소하게 지금 7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원베드룸이 평균 가격이 1,873불. 제가 스튜디오룸을 1,900불에 했으니까 뭐 뉴긴 합니다. 뭐 어쨌든 평균 가격보다는 좀 더 훨씬 높게 렌트가 잘 된 거네요. 그죠? 렌트 가격은 뭐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제일 뭐 밴쿠버 지역에서 제일 싼 지역 뭐 서리에서 방 하나를 렌트한다고 해도 사실 월급 받아서 1,800불씩 내기에는 정말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집을 사면 차라리 좋은데 집값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집 사기는 여전히 인터레스트 때문에 쉽지 않다. 그죠? 자, 인플레 둔화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드는 이번에 확실히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베이비 스텝 밟을 확률이 지금 무려 92%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이후에 지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물가 상승도 6.0%, 지난달에 6.4%였잖아요. 그죠? 0.4%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 CPI도 그래프 잘 나와 있네요. 9.1% 피크를 친 이후에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금융도 살짝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베이비 스텝 위에 멈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택 시장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무려 18%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유가 비슷해요, 보면은. 네, 은행 간이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융 이용 지표가 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은행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서 좀 비트코인이 지금 안전하지 않을까, 비트코인 돈이 좀 이동을 했고요. CPI도 전월보다 내려가다 보니까 이젠 투자할 때가 됐다, 다시 얘기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 숏 포지션,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지금 청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산을 할 때 그럼 이거를 다시 비트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주식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숏 포지션을 청산할 때면 비트코인을 다시 셀 포지션을 바이 포지션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되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폭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주 일부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서 올라든 말든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워낙 적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자산시장 한번 봐볼까요? 어제도 사실 검은 금요일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나 다우존스도 어느 정도 상승, 많이 올라갔던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금융이 조금 경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메타도 보면 10,000명을 다시 또 레이오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기름값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무려 오늘 지금 4.41%, 지금 71.5달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1.9였어요. 그죠? 아마 2-3일 내로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17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바로 기름을 넣었는데 바로 또 기름 국제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캐나다의 수족관에 걸려 생활하던 범고래가 쓸쓸히 생활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해안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범고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어서 결국 죽지 않았나.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40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잘 살고 죽은 거라고 보아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40년이 살면은 동물들도 이제 치매가 오잖아요. 그죠? 어디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동물원 생활에도 익숙해진 동물일 수도 있고, 40년에서 자연사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동물 잡는 거에도 저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거는 자연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폭락했던 이 은행주는 오늘 다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60% 떨어졌지만 오늘 또 56% 이상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폭락했던 것을 대부분 만회했고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막 숏포지션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는데, 어제 그거 보고 숏포지션 했던 사람들은 60% 올랐으니까 거의 뭐 폭망한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산시장 맞추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그냥 놔두면서 남 편하게 그냥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도대체? 하루 만에 막 50% 올라갔다 50% 떨어지는 걸, 그죠? 중국이 15일부터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는데 그게 이미 조금 잦아들고, 중국도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중국이 완전히 오픈을 하면 그죠?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계 공급망 체인이, 월드 서플라이 체인이 정말 정상적으로 좀 된다면 앞으로도 물가는 조금씩 떨어진다면 금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도 이상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재미없는 캘거리 부동산 시장, 밴쿠버 부동산 시장과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전문가가 많은 이유, 어떻게 보면 자칭 부동산 전문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요즘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뭐 까거나 뭐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잖아요. 신문이나 뭐 뉴스나 유튜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요즘에 부동산 얘기를 다시 갑자기 얘기가 많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봄이 됐고 이사철이 됐죠. 이사철이 되기도 했고 또 금리가 일단 동결이 됐고 여러 가지 사정상 작년에 비해서 또 막 20% 떨어진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다시 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요즘에. 그죠? 저는 이제 캘거리에서 얼마 전에 다시 콘도가 이제 매각이 됐고요. 또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캘거리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동산 시장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차트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최신 차트는 아닌데 그냥 뭐 대략 이렇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캘거리 부동산 시장이 2007년부터 떨어졌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때 유가 폭탄을 맞고선 주르르르륵 슬로우 타다가 다시 팬데믹 이후에 쫙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때 살짝 전고점을 넘었다가 그때 다시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 주식을 설명할 때 하는 용어인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집을 요때 샀죠. 요때 피크를 치기 직전에 샀다가 다시 또 팔고 밴쿠버로 넘어올 때 다시 하락했을 때 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다음 모기지를 또 갚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손해 본 거는 없긴 합니다만 재미가 없었죠. 쉽게 말해서 제가 이때쯤 사서 집 가격이 뭐 살짝 올랐다가 그 뒤로 계속 떨어졌어요. 사실은 유가 폭탄을 맞았죠. 그런데 제가 주변에 들었던 사실들과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들이 뭐 밴쿠버도 있고 뭐 토론토에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거 2016년밖에 안 왔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밴쿠버에 산 지인들은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막 올라가지고 막 얘기해보면 막 전문가죠. 이래서 부동산 올랐고 유가 뭐 달러 환율이 어쩌고 금리가 어떻고 뭐 인구가 오르고 쫙 얘기합니다. 마치 제가 유튜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하는 얘기 비슷하게 막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하고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같은 시기에 집 산 거예요. 그냥 집 사야 되니까 애들도 크고 그죠. 이민도 꽤 됐고 하다 보니까 집 사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집을 비슷하게 샀습니다. 근데 캘거리에 산 저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오르락내락 했는데 계속 뭐 비슷하거나 떨어지거나 밴쿠버에 산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사니까 막 오르니까. 근데 떨어질 때 샀었어도 이게 보면 불과 막 1, 2년 사이고 회복합니다. 보니까 그래프들이 물론 개별 집값이 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꼭지에 잡았어. 어떻게 하다 꼭지에 잡았어 내가. 근데 그게 불과 1, 2년 만에 회복돼서 그냥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런 재밌죠. 왜?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긴 한데 주식 시황이 어떤지 모르고 주식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레디가 된 거죠. 그 주식에 들어왔어. 아무거나 사도 막 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거나 사도 막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실력이 아니라 시황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에 집을 사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집을 사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치고 굉장히 어떤 모험을 하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저는 누굴 깔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죠. 막 매크로 분석 많이 하고 그죠?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해봤습니다. 전문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까였겠죠. 근데 이런 이 매크로 분석을 잘하는 것과 내 어떤 투자의 성적이 좋은 거하고는 정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막 분석 정말 잘하지만 성적이 나쁜 경우가 더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인 거죠. 그 샀는데 오를 거라고 사요. 뉴스 보고 매크로 분석 보니까 오를 것 같아. 사죠.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 내가 샀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 내가 샀으면 떨어집니다. 무조건. 근데 나중 보면 그 오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간을 버텨야 되는 거고 시기를 맞췄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건데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도 주식 가격 결국 오릅니다. 그냥 장기 보유했다면 그게 뭐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얘의 경우도 있죠. 만약 여기에 샀던 2007년도에 샀던 사람이 장기 보유했다. 그래서 거의 15년을 가까이 했지만 그래도 샀던 가격이랑 비슷하게 되는 캘거리에서 그러니까 지역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주식도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장기 보유를 했더라도 망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삼성을 장기 보유했다. 그러면 굉장한 이득을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다가 망하는 뭐 대우 같은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 소위 장기 보유했다.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거죠. 그죠? 기회 비용도 날렸고. 근데 물론 그럼 장기 보유함으로 자기가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캘거리에서 집을 사고 콘도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그걸 해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만큼 이제 관심이 많거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확신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얻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패는 따라오는 건 맞기는 한데 이거 누굴 뭐 이렇게 비난할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밴쿠버 쉽게 말하면 재밌는 거죠. 시장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관심이 많이 가고 재밌으니까 관심도 많이 가고 너도 나도 성공하니까 투자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곳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죠. 제 결론은 네, 밴쿠버 토론토 시장 좋은 곳이다. 물론 사서 뭐 떨어질 때도 있겠죠. 떨어질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시간 지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도 렌트 주기도 너무 좋은 시장인 거예요. 만약에 사서 렌트도 없이 그냥 내가 가져가야 돼. 올로 그냥 안전히 그냥 맨땅 헤딩해. 그러면 인생 폭망할 가능성도 높고 그걸 던져야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만약에 저도 지금 사채를 써서 매달 손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오래 가질수록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시세가 오르고 캐피털 게인이 얻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고 보니까 손해 봐도 그래도 이익이 되는 계산이 나오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참 재미없는 캘거리 부동산 시장이었다기보다는 이거보다는 밴쿠버 오니까 부동산 시장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관심 갖는 분들도 많고 저도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관심이 붙으니까 더 깊이 파니까 더 재밌고 잘 되고 한다는 거죠. 네, 특별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밴쿠버 시장, 토론토 시장 재밌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많고 잘하는 분도 많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분도 많고 관심도 많다. 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좀 핫해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또 꼭 올라간다 떨어진다 알 수는 없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올라가면 투자 못할까봐 좀 걱정이. 그냥 적당히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해 집값 떨어진다. 자, 모기지 생활비 감당 못해서 파산이 늘어날 것 같다. 저도 이런 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기지가 지금 너무너무 비싸져서 내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론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물가도 비싸졌고 만에 하나 여기서 정말 실직까지 이루어졌다. 정말 집을 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30% 후려치는 오퍼를 몇 번 받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당장 먹을 게 없고 힘든 상황이라면 수락했을 것 같아요. 지금을 당장 팔아야지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버텼는데 만약에 그런 심리적으로 쫓길 때 30% 후려치는 오퍼가 빵 들어온다. 일단은 팔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면 분명히 좀 더 좋은 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다 보면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은 또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2023년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부터 또 10% 정도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대요. 물론 이게 이 평균 가격일 테니까 더 떨어질 때도 있고 덜 떨어지는 때도 있겠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4.5% 유지를 했는데 75%가 이거 적절한 조치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 경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 과대평가로 인해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현재 경기 침체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초기 단계를 본다면 앞으로 중기 또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 모두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는 상태고, 자, 임금 인상 없이 물가만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 공과금, 식품 비용도 내기 힘들다. 네, 뭐 제 얘기네요, 제 얘기. 힘듭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반영될 때까지 즉 올리기만 했죠. 파격적으로 1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게 이런 효과들, 금리가 인상된 효과가 경제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려면 1년 반은 기다려야 되는데, 올해 작년까지 올렸으니까 아마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는 이런 경제 힘든 것들이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2024년도에는 건강한 목표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금리도 많이 좀 떨어질 테고, 그죠? 경기 침체 이미 좀 지나서 뭐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러 경제적인 어떤 뉴스나 그런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살짝 반등하는 거는 이게 믿기 좀 힘들다. 이걸 좀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 떨어져 봤자 이게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서, 아까 우리 밴쿠버 지도 봤지 않습니까? 이 하우징 이 장기 우세 상향하는 그래프 봤으니까 자기가 그냥 레디가 되면 내 집 마련은 자기 그 1가구 1주택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주택자 10명 중 3명은 내 집 마련 계획 없다. 높은 집값과 대출 상환이 어려워서 그렇다.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사실상 집을 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퀘벡주, 가장 못 사는 주죠. 못 사는 중에 하나죠. 무려 46%. 퀘벡주는 참 이 임대도 많고 임대도 좀 싸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은 거죠. 46%. 그리고 마니토바주, 사스케텐주, 뭐 캘거리도 포함시킬게요. 그냥 중부 지역으로 좀 더 높죠. 근데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 BC주, 상대적으로 집값이 가장 비싼 주는 집을 더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거죠. 온타리오주나 BC주는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지만 집을 더 사고 싶어요. 왜? 사면 올랐으니까. 근데 다른 주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캘거리 뭐 또 나왔어요. 왜? 사도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온타리오주 BC주는 부동산 전문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재밌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투자하면 오르니까, 올랐으니까. 떨어져도 회복이 1, 2년이면 금방 됐으니까. 그죠? 사실 이 기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온타리오주 BC주는 부동산을 역시 사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고요. 미국 철도사 합병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는 철도망이 탄생하는 것이 눈앞에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사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미국 캐네디언 퍼시픽 회사, 이 CP죠. 캐나다 사실은 철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의 독과점 회사인데, 그런 CP하고 미국 캔서스시티 KCS라는 회사가 조건부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합병이 되겠죠. 그래서 약 4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는 최초의 화물 철도망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캐네디언 패시픽 캔자스시티로 이름을 바꾼대요. 미국 내 거의 4,000km, 그리고 캐나다부터 멕시코까지 32,000km에 달하는 철도를 커버하게 됐다. 사실은 철도 회사가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을 많이 했던 게 한 주도 없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이 CP에 엄청나게 주식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이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어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비싼데 도대체 왜 갖고 있지? 그리고 보니까 디비den드도 거의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거 왜 갖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CP는 거의 독과점 회사고,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데 저렇게 철도 물류를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차가 필요해요. 기차 어디서 사죠?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차 사기 어렵죠. 비싸니까.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누가 깝니까? 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새로 신규 진입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정말. 완전 독과점 회사고
앞으로 경기가 오르든 내리든 물론 레비뉴는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새로운 경쟁자가 거의 안 생기는 회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회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P의 주가는 지금 요즘엔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죠. 근데 5년 장기로 보니까 지금 2021년 이후로는 지금 계속 뭐 장기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의 독과점 회사다 보니까 이거는 갖고 그냥 오래 있으면 아마 있을수록 아마 좀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아쉬운 건 여전히 디비든을 너무 적게 준다. 이 디비든만 좀 많이 줬어도 괜찮은데 디비든이 겨우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디비든만 잘 줘도 CP 주식을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영상 이거 안 나온 영상 안 나오네. 이게 밴쿠버 다운타운 내에서는 이 도둑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한국 식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앉아가지고 뭐 그러네 순두부찌개 같은 거 먹고 있네요. 그죠? 뒤에다가 자켓하고 가방도 쭉 놔두고 가니까 쓱 지나가면서 쓱 가져가는. 저도 옛날에 배낭 여행할 때 내 눈앞에다가 배낭을 놔두는데 그 집시들이라 그러죠. 집시들이 툭 치면서 싹 가져가는데 몰랐어요 사실은. 끝나고 나갈 때 지갑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에 나도 이렇게 당하다니. 사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생각난 건데 제가 옛날에 그 어학연수 할 때 식당에 가서 그 같이 어학연수 하는 친구들인 거죠. 같이 뭐 한국 애들 몇 명 있어가지고 같이 막 밥 먹고 놀고 있는데 이 절도범이 가방을 쓱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고 알았죠. 이거 세상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가방 없어졌다. 어떡하냐 그랬는데 야 못 찾아. 노숙자들 많아가 절대 못 찾아. 잊어먹어. 야 어쩔 수 없어 막 이랬는데 얘가 막 너무 열받아 하면서 아니 내가 정말 이거 당시 이태원이죠. 이태원에서 제일 비싼 거 정말 제일 특이한 거 사는데 너무 열받아 하더라고. 그 친구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그 랍슨 스트릿을 노숙자들 있는 거리를 좀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고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막 색출하면 사람들 정말 샅샅이 뒤지면서 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다 모이라고 난리 난 거예요. 막 우르르 갔죠. 그랬더니 그 노숙자를 찾아가지고 그 노숙자가 그 당시에는 1달러 그 피자 한 조각하고 그 팝 콜라를 하나를 주는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그 먹고 있는 거 가지고 한국에 다 불러가지고 다 갔죠. 막 그 사람 둘러싸고 막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다 ESL들이야. 영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노숙자가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등치 큰 애들이 어깨 꽉 잡고 눌렀어요. 뭐 폭력은 없었습니다만 어깨 꽉 잡고 누르니까 이 사람 겁먹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경찰을 불렀는데 다 ESL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또 못하다 경찰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 중에 그나마 한 명이 야 네가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 경찰이 왔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가 또 무슨 상황인지를 어떻게든 한 명이 막 걔가 설명을 해가지고 접수가 돼가지고 경찰이 알았다고 접수하고 결국은 경찰서까지 그 노숙자랑 그 친구 가가지고 가방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지가 대단하다. 여식은 뭘 해도 성공하겠다 막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그 친구도 물론 지금 이민을 해서 안정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기사를 보니까 갑자기 제 옛날 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집값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주택 마련은 주요 재산 증식의 방법. 캐나다 주민들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베이비 부모 세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뭐 중간 X세대도 있어요. 제가 업무를 봤거든요. MZ세대 모두 주택이 재산을 늘리는 주요 수단이다. 근데 보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았고요. 왜냐하면 역사를 봐왔잖아요. 그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를 평생을 통해서 봐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X세대죠. X세대 그리고 MZ세대도 뭐 퍼센트가 보니까 뭐 1,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택은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은 재테크의 아주 주요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체 응답자 49%는 주택 구입이 주식이나 다른 투자, 뭐 RRSP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고요. 또 60%는 10년이라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장기 투자죠.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큰 증가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35%는 코로나가 발발 직전인 2020년 1월보다 지금이 내 집 장만의 최적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명 중 1명은 5년 안에 보유주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근데 이 코로나 발발 직전인 그때가 제일 싸지 않았나요? 지역별로는 거기보다 좀 더 떨어진 데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은 훨씬 높으니까 좋은 시기인지 그때보다 좋은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아마 35%는 지금이 최적기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올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지금 굉장히 다시 또 핫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뭐 저런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현대 주택 시장의 상황에도 집장만을 생각하는 주민이 특히 많으며 모든 연령층에 고루 나타나고 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자료를 보여준 거에서는 퀘벡주가 가장 집 사는데 좀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중부지방, 그리고 밴쿠버 지역이나 토론토 지역은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가장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계속 올랐으니까. 오른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돼가지고 집을 사야 돼. 집을 사고 싶어. 근데 중부지방이나 퀘벡 같은 경우는 집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사실은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요. 그냥 사면 오르는 지역에서는 뭐 공부보다는 일단 사는 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죠? 토론토나 밴쿠버 지역은. 네, 그래서 오히려 토론토, 밴쿠버 지역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더 사고 싶어하고 주택 투자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 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시진핑이 22일 가운데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국빈 방문을 하는 건요, 러시아에서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모든 경비를 다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이제 초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뭔가 필요한 입장인 거죠. 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황 이런 것들이 휴전이 될랑말랑 서로 간의 이익이 지금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뭔가 중재, 뭔가 지금 그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이거 명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거를 명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요즘에 지금 굉장히 위기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중국 경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평화안을 이끌어낸다면 자기 위상이 올라가니까 서로 간에 이익이 지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를 해야 점령하고 있는 데를 러시아는 유지를 하고 싶을 때 빨리 끝내고 싶겠지, 사실상 속으로는. 근데 시진핑도 뭐 점령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개발권을 얻어낼 수 있고, 푸틴도 이쯤에서 보기 좋게 전쟁을 끝낼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익이 맞고 있는 구조이긴 한데, 근데 미국이 당연히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휴전은 중국 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 자, 러시아는 재정비에서 또 침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 미국까지 대화가 지금 안 끝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상.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폭격으로 주택가 불이 타서 우크라이나 주민이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런 거는 보면은.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지금 뭐 점령지에 대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뭐 재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해결이 안 난 상태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이익이 지금 다 안 맞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대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지금 전쟁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서방 국가들이 지금 뒤에서 도와주면서 겨우겨우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갑자기 중국이 지금 숟가락 지금 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밥상 차려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 단계에서 중국이 갑자기 큰 숟가락 들고 훅 들어오니까 지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나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용납을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진핑은 이때 숟가락 안 넣으면 절대 못 넣으니까 훅 늘려 그러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서로 간에 지금 결판을 낼지 계속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SVB 은행발 지금 은행권 불안이 아직도 끝나질 않았네요. 아니, 그때 바로 끝났나? 막 그냥 평범하게 그냥 끝나고 주식 확 오르고, 그리고 또 그 금리는 이제 안 오를 것 같아. 더 이상 최소한 동결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잘 해피엔딩으로 되나 그랬는데, SVB 은행 모기업이 미국 당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인데 이 기업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잃어버렸죠. 엄청나게 자산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근데 파이낸셜 모기업조차도 지금 빚이 너무 많아져서 당연히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팔았겠죠. 잃어버린 건데 기업을. 근데 거기서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 되면서
은행권이 다시 위기를 맞으면서 지금 옐런 장관도 엄청나게 수요를 해준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도 또다시 작은 은행들, 지방 은행들이 위기가 되니까 JP 모건 체이스에서도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또 작은 은행들한테 대출해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연준이 대출한 규모인데 1,528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8년이에요. 이게 2008년이에요. 2008년에는 1,110달러를 대출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마 팬데믹인가 보네요. 이번에는 1,528달러를 대출했다고 합니다. 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돈들을 지금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다시 금융위기가 오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SP500은 0.92% 현재, 그리고 다우존스도 1.0%. 뭐 이거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국제유가는 지금 연일 계속 하락세예요. 그래서 66.84까지 떨어졌고요. 오늘도 아까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4% 이상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서 2.21로 다시 회복은 됐네요. 그래서 기름값이 지금 제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BC주 근로자 연봉 얼마나 올랐나? 통계청 2021년 BC 연봉값 중앙값 전년 대비 7.2%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전국 최고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네, 근로자 수는 팬데믹 이후에 더디게 회복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회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금 임금을 올려서 사람들 찾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근로자 수가 확 되거나 오버 돼버리면, 아웃넘버 돼버리면 당연히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안 오르죠 도대체? 여러분은 올랐나요? 통계를 보면 다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올랐다고 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오르는 걸까요 도대체?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올랐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오른다는 얘기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케어레이드, 그 간호조무사죠. 간호조무사들은 케어레이드가 이번에 가격이 올라서 28달러를 봅니다. 근데 간호사, LPN 간호사 엔트리 레벨이 28불을 벌어요. 그래서 똑같아졌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가 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엔트리 레벨로 들어온 LPN들은 막 엄청 억울해요. 왜냐하면 책임은 굉장히 크고 일도 사실 더 어려운데 케어레이드랑 똑같이 벌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도 케어레이드 일하고 싶다고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서 LPN 뭐 간호사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언제 올릴지는 여전히 지금 물음표인 상태라서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하긴 해요. 자, 아르헨티나 얘기입니다. 물가 102% 폭등, 금리가 무려 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으면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80% 이자를 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가는 더 빨리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너무너무 세지만 물가는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도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경제 활동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저 캐시를 들고 다니면 여기 보시나요? 여기 돈이 지금 캐시를 지금 뭉텅이로 내고 있는 거? 조금 막 아프리카처럼 막 이렇게 뭉텅이를 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상당한 뭉텅이 돈을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물가가 가장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무조건 사가지고 막 물물교환 하든지 막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우리는 한국이나 캐나다나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됐었고 통화 정책도 굉장히 안정화된 나라다 보니까 저렇게 물가가 폭등하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번에 처음 겪게 되는 건데, 우리가 뭐 10% 상승하는 것도 우리가 물가가 폭등했다 이렇게 표현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가가 뭐 102%씩 폭등하면 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렇게 나름대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78%를 확 올렸던 이유가 아르헨티나가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구제금융 받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외부로 안 새나가게 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금리 올려라 얘기를 했대요. 물가랑 좀 어느 정도 맞춰야지 돈이 이제 안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78%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르헨티나 이런 정도면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 부동산 가격도 매년 2배씩 팍팍 튀나?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 자료를 읽어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긴 오르는데 뭐 2배, 3배씩 팍팍 튀지 않고 안정화된 게 부동산 거래는 미국 달러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달러를 살려면 그 아르헨티나 돈을 더 환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집값이 형성돼 있고
안정화돼 있다 보니까 집값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는 거는 그러니까 집 사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물론 오르긴 올랐죠, 저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크고 저기 집값이 정말 2배, 3배 뛰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로 부동산을 절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동산은 안정화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처음 보고 놀랍다,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자릿수 월세 증가율, 주택 공급만이 해답.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 하죠. 밴쿠버도 그렇고 지금 많은 임대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가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임대를 엄청나게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 옛날에 한번 준비하다가 말았었는데, 스웨덴은 국가별로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오르락내리락 거의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오른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임대 주택 공급률이 높은 나라가 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올랐을까 보니까 국가에서 무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 거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뭐 무작정으로 공급될 수 없다 보니까 공급이 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나이일수록 임대주택에 살다가 5년인가 10년인가 거주를 하면 의무 자기가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뭐 제2, 제3의 임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점점 비싸지고 결국은 거기서 나가게 되면 그 임대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민간 임대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집을 사고 싶은데 공급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정말 안정적으로 가장 높게 오르는 나라가 또 스웨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공급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임대를 공급해봤자 결국 당장은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 공급을 늘려서 사람들이 임대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가격 공급자끼리 경쟁이 많이 붙으면 가격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주택 공급, 시장에 맡겨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주택 시장의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임대가 가장 높게 올라간 도시는 캘거리라고 합니다. 네, 저도 1150불 받다가 1300불 내놨는데 바로 나갔어요. 근데 매도가 되면서 그거 이제 캔슬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캘거리가 그냥 그 캐피털 게인 말고 나는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